안녕하십니까, 박정원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 지구라는 별에 사람으로 태어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 혹시 있으십니까? 뭐 절대로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재벌 그룹사에 회장만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화장실을 청소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경비 아저씨도 계시겠죠. 화장실을 청소하는 분이 없다면 회장이 청소를 해야 합니다. 지저분하게 살기 싫으면. 이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는 누구나 이 지구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고 어쩌다 태어난 것이죠. 그리고 누구나에게 부여된 24시간이라는 시간은 동일한 것입니다. 회장의 24시간도 청소하시는 분의 24시간도 똑같다는 것이죠. 다만 이런 것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 많은 이에게 끼치는 영향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원적으로 평등의 본질은 누구나 어쩔 수 없이 선택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어쩌다 태어났다는 것. 우리는 한정된 시간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떤 평등의 철학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왜 일을 하는 걸까요? 왜 살아야 합니까? 열심히 일해서 겨우 입에 풀칠하고 이른바 간물주라 불리는 건물주에게 임대료 내기 위해서 사십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공과금 그런 것들을 내야만 살 수 있는데 그 공과금으로 또 먹고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까? 아마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됩니다. 근데 결과는 노예와 진배가 없는 겁니다. 이른바 경제성장, GDP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은 그 성장이라는 뭐 빛 좋은 개살구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 그분들에게는 그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뭐 4만 불 시대, 4만 불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환율로 치면 거의 5천만 원입니다. 1년에 5천만 원 버는 사람 없겠죠, 당연히. 뭐 소수 빼고는 굉장히 어려운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서 사는 거예요. 죽지 못해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살률도 엄청 높고 세계 최고, 또 세계 최고의 출산 저주. 이런 것들은 우리의 그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죠.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말을 교과서에서부터 배웠지만 그걸 실천하는 나라는 아닙니다. 그런 사회도 아니고요. 분명히 직업에 귀천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직업에 귀천이 있을 수 있어도 대우는 뭔가 좀 합당해야 되는데 그 대우도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 예전에 우리 이민간 분들이 많은데 그때 이민 가신 분들이 하는 얘기를 저도 들었고 그렇게 언론을 통해서도 나온 말이 있어요. 접시를 닦아도 주말이면 캠핑을 간다. 그러니까 굳이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엄청 그렇게 각박하게 살지 않아도 좀 허드렛 일을 하더라도 인간답게 살 수 있다. 그것을 바라고 서구 선진국으로 이민 간 사람이 많았던 것은 우리의 역사적 사실입니다. 지금이라고 해서 뭐 다릅니까? 자, 지금 한번 제가 꺼내놓은 기사를 몇 개 보겠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가구 20%는 늘 적자인지. 사실 이런 얘기 하나만 아닙니다. 뭐 이게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주는 이전 소득이 없으면 오히려 그냥 생존이 위험한 세대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인 가구, 노인의 빈곤율은 세계 최고입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앞으로 다가올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 살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 고통을 감내하느니 어떻게 편하게 죽을 방법이 없을까? 그런 것이죠. 그런 생각을 왜 안 하겠습니까? 똑같은 날 똑같은 기사지만, 자, 코로나 위기로 여러분들 수많은 대다수 시민 여러분께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렇지만 부자는 자동차, 중산층 이상은 가전. 코로나 위기에도 작년 2분기에 실질 내구재 소비는 20%가 상승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뿐만이 아닙니다. 국세도 19조 원이나 더 거쳤습니다. 유심히 볼 것은 소득세가 같은 전년도 대비 6조 4천억 원이 더 거쳤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양도소득세 증가분이 3조 원입니다. 자, 양도소득세는 뭐 아파트든 부동산을 팔아서 내가 샀을 때보다 이득이 났을 때 매기는 세금이거든요. 이익분해만. 내가 10억 원에 사서 15억 원에 팔면 5억 원에 대해서만 세율을 적용하고요. 최고 해봤자 40 몇 %입니다. 그러면 3조가 나왔다는 얘기는 거의 한 8조 정도가 수익이 났다는 거예요. 그죠? 40%를 쳐도. 따지고 한 10조 이상의 3개월 사이에 어떤 이들은 앉아서 10조를 버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법인세는 4조 8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세를 낼 정도의 회사들은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큰 기업에 속합니다. 이렇게 말하자면 우리 경제가 지금 뭐 대통령 연설에서 뭐 4%의 성장을 뭐 어쩌고 얘기하시지만 그것은 빚 좋은 괴살구라는 것입니다. 성장하면 뭐합니까? 나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데 그리고 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내 뼈와 살이 갈아 넣고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대다수 수천만에 고생하는 사람들의 뼈와 살과 피를 몰아넣어서 그것을 이뤄내고 그 과실은 소수, 상류층, 이 사람들의 소득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 모순에 빠져 있는 게 대한민국 경제 현실입니다. 이 문제를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정치권은 모르나 봅니다. 또 한번 기사를 보시면 이게 참 아주 기특한 뉴스가 하나 있어요. 한국경영자총협회 이게 뭐냐면요. 대기업 그 그런 사람들의 경영자들의 협회입니다. 이게 정경련보다 어떻게 보면 더 아주 극소수의 기업들이 속해 있는 협회죠. 이들이 어떤 권고를 했냐면 임금 수준이 높은 대기업에 대해서 올해 임금을 올리고 최소 수준으로 올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리되 가능한 적게 올려라. 여력이 있으면 재원을 고용 확대와 중소협력사의 경영여건 개선에 활용해달라고 권고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사회에 어떻게 보면 그 경제적으로 보면 주류라고 할 수 있는 경총에서도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 임금이 너무 과하다. 그러니까 뭐 노조들이 난리를 피니까 올리긴 올려야 되겠지만 최소 수준으로 올려야 된다 올려도. 그리고 그 여력을 가지고 고용을 확대하고 중소협력사의 경영 여건 개선에 활용해야 된다.
박수 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양극화가 심해지면 사실은 경제 동력이 잠깐 살아날지 몰라도 나중에는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미래 시점에서 보면 이게 상당한 사회 문제가 되고 결국에 경제적 경쟁력이 약화되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 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뭔가 진취적 기상,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야 되는데 다들 한숨을 쉬는 거죠. 어제인가 제 아들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저는 이제 학교를 음악대학을 다녔지만 사회생활의 첫 발을 대기업에서 했습니다. 그냥 거기서 잘 근무했으면 지금 어쩌면 이사를 임원이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뭐 수억 대 연봉과 아니면 수십억 대 연봉을 받을 수도 있었겠죠. 저는 독립을 했습니다. 나와서 주유소도 경영하고 뭐 제조업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 와중에 돈도 좀 만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부동산 이런 데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우리 회사는 다닐 때그 신용카드를 이제 신용카드 회사들이 주면 무한대였습니다. 카드 한도가 없는 카드를 그땐 줬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카드를 가지고 그냥 바로 차도 살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주택 구입 자금도 회사에서 아주 저리로 대출해 줬습니다. 그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강남에 가서 아파트를 샀고 어떤 사람은 뭐 자기 집 가까운 인천에서 빌라를 산 사람도 있는데요. 지금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아주 어디 가서 뭘 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뀐 것이죠. 그분의 능력 이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불로소득이 좋은 일도 아니고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왔기 때문에 수많은 사업을 그 이후에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벌어서 다시 또 쓴다는 뜻은 누군가를 고용하고 어떤 사람들의 자재와 장비를 사고 이런 것이잖아요. 그것이 GDP에 반영되는 경제활동이죠. 어떻게 보면 사회적 기여를 굉장히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벌어야 정당한 부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뭐 하루에 뭐 막 몇 억짜리 어음 받아보시면 굉장히 그게 자꾸 받다 보면 큰 돈도 아닙니다. 뭐 근데 그때 단 하나라도 부동산에 좀 해주셨으면 어땠을까 이런 원망 비슷한 말을 한 것이죠. 괴로웠습니다. 그 말이 틀린 게 아니거든요. 지금의 현실에서 보면. 제가 대기업에 근무하고 91년도 막 이럴 때 주유소 사장이었는데요. 돈 1억이 돈이었겠습니까? 제가 1년 사이에 모형, 그러니까 원격 무인 조종 헬리콥터 취미 생활을 1억씩 썼습니다. 그걸로 촬영 사업을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했습니다. 유명 아이돌, 이제 그때 막 아이돌이 생기기 할 때인데 그런 사람들의 그 뮤직비디오 영상도 무인 항공기를 띄워서 촬영을 했고 자동차 광고도 찍어주고 그랬습니다. 그걸 사업화 했던 사람이죠. 지금은 드론이 쉽게 하지만 그 당시에 그러니까 무인 헬리콥터 촬영이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도전을 지속적으로 반복해 온 것입니다. 그 이후에 제가 이제 뭐 암투쟁도 했고 암에 걸려서 어려운 과정을 겪고 그 이후에 사실은 이제 정치 어떤 참여 그런 활동을 한 20년 가까이 했는데요. 뭐 사업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자식 하나 잘 되는 것보다 그 우리 아이들의 친구들까지 모두 조금이나마 평등하고 그다음에 어떤 일을 하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활동했던 것이죠. 근데 지금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이 그런 원망 비슷한, 뭐 말을 딱 한 건 아니지만 그 원망이 이렇게 들어있는 듯한 발언을 들을 때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경청이 이런 얘기를 한 걸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죠.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기본소득 논의가 왜 나오겠습니까? 지금 이 구조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버는 이들에게서 세금을 받아서 아래로 낙수효과가 안 생기니까 아래로 강제적으로 아래로 내리는 것이죠. 이런 논의를 통해서 최저임금을 어느 정도 이상으로 인상시키고 대신 경총이 얘기하는 것처럼 많이 받는 사람들의 그 소득을 제한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들에게 급격하게 올라가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어려운 일인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권은 바보스러운 것이죠. 최저임금 인상을 그 단계에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상의 고소득자의 임금은 내려야 된다고 같이 얘기를 하셔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국민이 얼마나 알아듣기 편하겠습니까? 같은 시간을 일하는데 능력의 차이는 있지만 그거는 지금 이 기사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임금 체계도 성과 중심으로 개편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노동의 시간은 누구나 동일하고 노동의 고생이라는 건 비슷합니다. 그것은 임금인 것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 능력의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어떤 효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해낼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성과배분으로 따로 분리해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임금 체계는 어느 정도 간격이 많이 벌어지지 않게 만들어내고 대신 그 위에 능력에 따라서 배분하는 것은 다른 단위의 걸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의 인상 이것만 자꾸 얘기를 하면 그것이 자영업자들에겐 부담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기본소득 논의의 근본적 철학은 무엇이냐? 내가 정부로부터 매월 얼마 정도 받는다.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는다. 그러면 누구나 사람은 사람다운 대우를 받기를 원할 겁니다. 할 수 있을 겁니다. 대우를 요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당장 생존의 위험을 느끼면 더러운 일도 치사한 일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생존의 의미가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는 것을 얘기하는 게 바로 기본소득 논의이고 그 다음에 최저임금을 어느 정도 인상해야 된다. 그 다음에 부의소득세, 뭐 음해소득세 이런 것이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받았을 겁니다. 근로장려금 이런 것이.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해서 세금이 발생한 것을 바탕으로 어느 밑으로는 얼마, 근로를 안 한 사람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제도의 논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설득력 있게 얘기하는 정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이유는 뭐냐? 임금 수준을 좀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기업이라고 해서 무한대로 부담을 질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최저임금을 올리면 위에 사람에 대한 많이 받는 사람들에 대한 임금을 내줄 수 있는 일종의 빌미가 되는 것이죠. 기업들에게. 야, 내가 줄 수 있는 건 100인데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이 최저임금이 10밖에 안 줬으니까 네 90을 줄 수 있었는데 내가 최저임금이 20으로 올랐으니까 너한테는 이제 80밖에 못 주겠어. 뭐 합당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임금의 차이를 좀 줄여야 된다. 이런 철학이 있는 것이죠. 그런 철학을 정확하게 이해시키고 국민에게 어떤 대중적 지지를 얻어내는 정치가 돼야지 아랫사람의 아래
어려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힘드니까 무조건 최저임금 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을 시켰더니 오히려 이른바 귀족노조라는 사람들까지 나서가지고 우리도 임금 올려야 된다 그러면 기업이 받을 압박만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최저임금을 올릴 때 기업의 부담은 똑같아야 된다.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기업이 부담할 임금은 한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올리되 기업의 부담은 늘어날 수 없다. 이러면 많이 받는 사람을 줄이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임금이 아닌 것이에요. 인센티브, 성과, 어떤 프로젝트를 이뤄서 우리 전체 종업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었으니까 너에게는 뭔가 성과 배분 해줄게. 그걸로 수천억을 받든지 그건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정교하게 다듬어진 정책을 안 꺼내고 또 정교하게 다듬어서 국민을 설득하지 않고 무조건 뭐 조금 받는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올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회적 그 압박을 받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경총에서도 임금 인상을 최소화시키고 고용 확대라든가 또 협력사의 경영 여건 개선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좀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수많은 시민에게 좀 같이 살아가는 우리가 공동체를 살아가는 같은 사람, 같은 국민이다. 이런 의식을 함양하는 그런 정치 세력이 나오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